그런데 저 이 매력적인 사업자분께서 아주버님께 네트워크 마케팅을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어퍼라인이 다운라인이 이룬 공을 지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정의롭지 못한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 그래요.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이 일해놓은 것을 엉뚱한 사람이, 그러니까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정의롭지 못한 사업이다. 그래서 답변이 막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본 강의에 앞서 그걸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누구든지 지금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아주버님은 굉장히 정의로우신 분이고 용기가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돈이 생기더라도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굉장히 용감한 분이에요. 그런데 한국 속담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무식해서 그래요.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든 보통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또는 경제학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을 만든 분은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경영학 교수예요. 그분이 할 일이 없어서 정의롭지 못한 것을 만들겠어요? 그분이 맨 처음에 창안을 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마케팅 기법이 21세기에는 유통을 점령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0세기에는 안 된다. 근데 웬걸 그분의 연가는 달리 20세기 중반에 A사에서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면요. 그 당시에 미국이 한참 발전을 하면서 대형 유통이 생기면서 월마트라든가 K마트라든가 대형 유통 있죠. CS 로박이라든가 그런 생기면서 골목 상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시 미국의 이 정치가들이나 경제학자들은 그것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형 마트가 생겨서 거기서 고용이 창출되고 또 소득이 창출되고 그러면 경제가 성장한다고 봤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골목 상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점점 많은 실업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 기법이 나온 겁니다. 부자들에게 돈이 가는 방법 말고 서민들이 상호 유통을 함으로써 서민 주머니에 소득이 돌아가게 하는 방법, 그것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창안해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보다 더 빨리 나온 것이 뭐냐면 프랜차이즈 마케팅 기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거부 반응을 보여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현상 유지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스테이터스 코어 바이어스. 항상 인간은 현재 익숙한 상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것은 생존 본능과 관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프랜차이즈가 나왔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사기다. 이건 불로소득이다 해서 슈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에서 합법적인 걸로 판결이 나요. 연방대법원까지 갔는데 연방대법원에서 이건 합법적인 비즈니스다. 이 미래학자 누굽니까?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 들어보셨지요? 안 들어보셨으면 이 시간 이후로 들은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아주. 엘빈 토플러는 미래학자입니다. 미래학자. 미래 어떻게 될 것이냐를. 그런데 그분이 예측한 바가 거의 맞도록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분의 책에 보면 살아남는 자는 강한 자가 아니고 빠른 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대의 흐름을 빨리 읽고 거기에 적응하는 자만이 승리한다. 살아남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건 사기다. 불로소득이다. 해가지고 슈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연방대법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합법적인 비즈니스다. 판단을. 합법적인 비즈니스다. 그러면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프랜차이즈가 그것이 불로소득이고 그 다음에 정의롭지 못한 사업이라면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도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연방대법원 대단히 정의롭지 못한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대학원에서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강의합니다. 대학원에서 강의해요. 대학이라는 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기관이 대학입니다. 그렇죠?
진리를 탐구하는 기관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욕을 먹는 경우가 그 교과서대로 안 하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 분야이건 은행이건 어디건 사기꾼은 있게 마련이에요. 비정상적으로 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 돈은 언제 버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득은 언제 생기는가. 놀고 있는 사람에게 소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소득은 무엇의 대가냐 하면요, 생산의 대가입니다. 생산활동의 대가예요. 소득은요, 생산활동의 대가입니다. 생산활동의 대가예요.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야말로 이제 대학 경제학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소득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면 생산이 뭐냐는 게, 생산이 뭐냐? 도대체 생산이라는 게 뭐냐? 요게 생산을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냐, 사회주의 계획 경제,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로 바뀌어져요. 생산을 어떻게 정의하냐? 생산이 뭐가 생산이냐? 생산은 경제학에서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자연으로부터 재화를 채취하는 행위를 생산이라고 합니다. 자연으로부터 재화를 채취하는 행위 뭐가 있어요? 농산물을 농사짓는 거 자연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거, 산에서 나무를 베서 즉 임업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땅속에서 광산물을 캐는 거, 그거 자기가 만든 거 아니에요.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어떤 힘을 가해서 그것을 얻는 행위를 생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농업도 생산이고 어업도 생산이고 광업도 생산이고 임업도 생산활동입니다. 이것을 1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1차 산업은 농림어업을 이것을 1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차 산업을 하는 사람들도 생산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소득을 얻어요. 그렇죠? 고기 잡는 어부들, 농사 짓는 농부, 산에서 임업하는 인부, 그 다음에 광업하는 사람 다 생산활동입니다. 자기가 만든 건 아니에요. 있는 걸 채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생산이 뭐가 있냐면요, 어떤 재화 또는 중간재를 가공하거나 변형하거나 또는 결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행위를 생산이라고 그래요. 광석을 녹여서 철광석을 만들어 가공한 거죠. 나무를 깎아가지고 요 탁자를 만드는 행위, 요건 그 사람이 탁자라는 어떤 본질적인 물질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존재하는 물질을 가공하고 변형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을, 새로운 상품을, 제품을 만들어내는 걸 생산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2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광공업이라고 그럽니다. 광공업. 이것을 2차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2차 산업. 그런데 광업은 땅에서, 자연에서 뭔가를 채취하는 산업이지만은 이것이 제조업과 공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산업에 재워넣습니다. 광공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말고 서비스를 창출하는 행위가 있어요. 서비스를 창출하는 행위. 이것을 3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서비스를 창출하는 행위. 여기에 포함되는 게 SOC하고 SOC 앤드 서비스예요. SOC는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속도로망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비행장이라든가 또는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또는 전기, 통신 시설들을 전부 SOC라고 부릅니다. 요건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미국 경제에서 지금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원시 경제에서는요,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뭐였어요? 1차 산업이었어요. 농업이나 어업. 그 다음에 산에서 짐승 잡아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농업 분야의 인력이 어디로 갑니까? 공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 미국은 19세기 초에 이 산업혁명 과정을 거쳤고, 영국은 20세기 초에 영국이 가장 많은 빨리 산업혁명을 했는데 19세기 중엽부터 19세기 말년까지 17세기 중엽부터 약 100년간 산업혁명을 했습니다. 지금 산업혁명을 했던 나라들이
강대국이고 선진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1차 산업사회에서 2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사회예요. 이걸 산업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산업화 사회가 진행되면 제조업이 점점점 쇠퇴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서비스 산업이 일어나요. 현재 미국의 서비스 산업은 GDP의 76%입니다. 서비스 산업에서 얻는 소득이 76%예요. 그러면 서비스 산업에 뭐가 있습니까? 금융, 통신,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 그 다음에 스포츠 오락 서비스, 무수히 많습니다. 금융 서비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에 치안, 행정, 사법, 법률사무소, 법률 서비스가 전부 서비스예요. 컨설팅 같은 게 전부 서비스예요.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요, 우리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서비스를 생산이라고 봤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에서는요, 서비스를 생산이 아니라고 봤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산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생산은 근본적으로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인간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행위,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인간의 효용을, 만족을 증대시키는 행위는 생산활동이다, 이렇게 봐요. 지금 미국에 아메리칸 풋볼 하죠. 풋볼 하죠. 만약에 서비스를 생산으로 보지 않는다면 풋볼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공 가지고 놀고 연봉 받는 거예요. 생산도 아닌데 공 가지고 맨날 자빠져 뛰면서 연봉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산이 아니면. 근데 그걸 생산이라고 봅니다. 왜?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만족을 증대시켜줘요. 그 활동은 뭐든지 생산입니다. 그럼 왜? 연봉이 천차만별이에요. 스타 플레이어는 무지무지 많죠? 그 다음에 벤치워머는 별로 안 돼요. 그것은 생산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타 플레이어가 창출하는 스포츠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만족을 줘요. 터치다운을 하고 이게 볼 던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죠? 코러백도 연봉이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생산성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생산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바마는 백악관에서 놀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운전수는 차에 앉아서 놀고 그렇잖아요. 스포츠 선수는 마당에서 놀고 군인은 총 들고 산에서 놀고 물건 생산 안 해요. 서비스 생산하지. 판사는 재판장에서 놀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서비스의 생산을 생산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미국에는 76%가 놀고 먹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의 생산은 중요한 생산이고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서비스 생산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생리적 욕구는 금방 충족이 되고 더 이상 그걸 소비하면 마이너스 유틸리티, 디스 유틸리티가 나와요. 배고플 때 밥 한 숟갈 먹으면 어떻습니까? 무지무지 만족스럽죠? 그럼 한 그릇 다 먹었어. 그런데 한 그릇 더 먹으라 그래. 그러면 유틸리티가 팍 떨어져요. 목마를 때 물 한 컵 마시면 아주 시원하고 만족이 올라가는데 계속 퍼먹여봐요, 그것을. 계속 퍼먹이면 유틸리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디스 유틸리티가 나와요. 근데 서비스는 그것이 포화 상태가 거의 없어요. 아주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것은 포화 상태가 없어요. 쓰면 앉고 싶고 안 그러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런다고 하듯이 그러므로 선진국이 되고 소득이 올라가면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는 겁니다. 연애 오락 산업도 발전하고 영화 산업도 발전하고 오늘 좋은 영화 하나 봤으니까 다음에는 내 물려서 더 이상 못 본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메리칸 풋볼 한 게임 봤으니까 뭐 슈퍼볼 같은 거 볼 거 없어? 똑같아. 그놈들 다 말이지 뭐. 옷 입고 뒷다 공 닫고 뛰고. 그렇지가 않아요. 서비스는 더 좋은 서비스를 보면 그걸 소비하고 싶어져요.
동네 풋볼 보다가 슈퍼볼 보면 기가 막힌다 그 말이에요. 지금 더 좋은 서비스를 소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서비스업이 점점 발전합니다. 그럼 유통은 무슨 사업이에요? 서비스 사업입니다. 서비스 사업이면 유통에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통에서 그 유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유틸리티를 높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쇠고기 1파운드에 얼마씩 합니까? 뭐 퀄리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예를 들어 5불 한다고 합시다. 쇠고기 1파운드에 10불로 오르면 배로 오르면 나 안 사 먹고 속 키워서 잡아 먹을래. 그런 분 있어요? 요게요, 쇠고기가 1파운드에 5불이 아니고 50불이어도 속 키워서 난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런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우편요금 미국에서는 얼마씩 하죠? 47전. 우편요금이 10달러로 오르면은 편지 안 붙이고 들고 가실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소비자는, 그건 생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소비자는 실제 재화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그걸 소비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소비자 잉여라고 불러요. 소비자 잉여. 소비자 잉여. Consumers surplus. Consumers surplus. 굉장히 국가에서 경제 정책을 할 때 저걸 가지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소비자 잉여가 가장 크냐. 그것이 사회적 소셜 유틸리티가 돼요. 소셜 웰페어가 된다고. 소비자가 가장 많은 유틸리티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을 하면 그걸 몽땅 합해주면 소셜 웰페어가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그게 국가의 경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소비자는 실제로 자기가 그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감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그걸 소비한다. 그런 말이에요. 미국의 전기요금이 얼마씩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킬로와트당 100원 한다고 그럽시다. 근데 200원 2배 올랐다. 내가 차라리 발전소를 만들겠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발전소를 만들면 그 코스트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저 소비자 잉여라는 현상이 가능한가 하면은 모여 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살기 때문에 가능해요. 만약에 나 혼자 산골에 산다고 합시다. 거기까지 수도 파이프를 연결하려고 해봐요. 그 코스트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수도 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가야 돼요. 만일에 비행기 타는 사람이 무지무지 똑똑한 놈 열놈이라고 그럽시다. 비행기 요금을 그렇게 싸게 할 수가 없어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게 보이는 저쪽 옆집 저 이웃 도시의 영감님하고 그분이 나하고 같이 이 지역사회에 어울려 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물가가 싸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유통을 하는 사람은 대량으로 판매해야 수송 코스트라든가 모든 코스트가 나눠지면 조금밖에 안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유통이라는 행위 또는 모든 사회 경제 현상이 우리가 소사이어티를 이루고 모여 살기 때문에 잉여를 누립니다. 서플러스를 누려요. 서플러스를. 혼자 살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게. 그러면 생산자는 손해보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생산자는 소비자가 잉여를 보는 거 하고 거의 맞먹게 생산자 잉여라는 걸 얻습니다. 생산자 잉여를 못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손실을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손실을 보면 그 기업은 시장의 심판을 받아서 망해버려요. 그걸 시장에 퇴출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너 경영 능력이 그 모양이어가지고 손실을 보니 시장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그것이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장은 그 누구도 봐주지 않아요. 시장의 심판은 준엄합니다. 비효율적인 것은 반드시 시장이 쫓아내버려요. 그런데 사회주의가 망해버린 건, 공산주의가 망해버린 건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서 비효율적인 기업이 너무 많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망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개인도 비효율적인 경제활동이나 비즈니스를 하면요,
그건 퇴출돼요. 퇴출된다는 게 뭐예요? 소득이 없어져 버려요. 자, 모두 이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이건 불로소득도 아니고 착취도 아니고 부가가치 창출로 얻는 정당한 소득이에요. 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